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글솜씨가 없어서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잘 더듬어 조리 있게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구 디자이너예요. 그것도 꽤 유능하고 돈도 잘 버는 유명 디자이너죠. 원래는 국내 모 기업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외국계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따라 딸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외국살이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런 행복을 얻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지만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벌써부터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글에 적었던 국내 모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요. 저도 인테리어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처럼 유능하고 이름난 디자이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원이었고 남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어딜 가나 총만 받는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남편과 친해지기 위해 난리였고 회사 여사원들은 다들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다정하고 모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남자였거든요. 게다가 나이까지 딱 결혼 정년기에 여자친구도 없었으니 회사 여사원들이 다들 눈독을 들일만 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제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다고 한들 남편은 지극히 평범했던 저에게 당연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저보다 더 잘나고 예쁜 여자가 이상형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남편이 제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노짜였는데 제 이름부터 소속 부서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를 기점으로 저와 남편은 빠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회사에 다른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들을 두고 왜 저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의문이에요. 남편은 회사에서 당신보다 예쁜 여자가 없었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된 저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 있다 말하면서도 어딘가 조금 망설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냐 물으니 남편은 사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특이하셔. 우리 부모님 나 어렸을 적에 이혼하셨다는 얘기는 했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 때문일 거야. 어머니에 대해 너한테 전부 다 말해주면 괜히 선입견 생길까봐 자세히 이야기해주진 못하겠지만 이상한 점이 좀 많으신 분인 건 인정해.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셔. 결혼 후에 너한테까지 피해가는 일 없게 최대한 노력해볼게. 더 자세히 캐묻지 말고 그냥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당시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있던 상태였고 훤칠한 외모에 능력이 좋은 남편이 제게는 1등 신랑감처럼 느껴졌기에 겨우 시어머니 성격이 조금 특이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다 답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회사에서 그렇게 인기 많고 만인의 연인이던 사람을 결국 내가 쟁취하겠구나 하는 성취감까지 들었어요. 남편의 말에 지레 겁먹고 만나뵈었던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신 분 같았고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걱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견례 자리 내내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하게 식사를 마쳤고 시어머니께서는 상당히 교양 있으신 부잣집 사모님같이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를 보시고는 혼자서도 아들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다며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분 같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남편이 우려했던 문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벌어진 문제는 바로 한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본인이 분홍색 한복을 입고 싶으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랑 어머니는 푸른 계열의 한복을 입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은 분홍색이 더 잘 어울린다며 요즘 시대에 그런 관례가 뭐가 중요하냐, 본인도 분홍색을 입게 해달라 억지를 부리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말려보려고 해도 황소 고집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한복을 입혀드리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결국 어머니 두 분 다 분홍색 한복을 입으시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식장을 찾아주신 하객분들은 모두 제가 어머니가 둘 있는 줄 알았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황소 고집은 그 이후로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한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식장 위치, 식시간, 꽃 장식 모든 것들을 본인 마음대로 정하려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겠다 했지만 남편은 아마 만나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결혼식까지만 참아달라, 결혼 후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저를 말렸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을 믿은 제가 호구였죠.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고 난 후라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속는 셈 치고 남편 말을 믿겠다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혼식 관련해서 시어머니와 가장 큰 갈등을 빚었던 것은 바로 식사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극강의 채식주의자셨거든요. 남편 또한 아주 어렸을 적부터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남들보다 키도 작고 엄청 마른 체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급식에서 나온 고기도 일절 손을 못 대게 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밖에서 몰래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키도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이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그 문제로 몇 번 말다툼도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채소만 먹으며 장단을 맞춰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식단에 참견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식 뷔페까지 전부 채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리 본인이 채식주의자라고 해도 그렇지 저희 결혼식을 찾아주시는 하객분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풀만 뜯어먹고 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게다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다름 아닌 식사라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식 뷔페라니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하객분들에게 예의가 아닌 행동이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강경하셨지만 저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었고 식장 측에서도 따로 채식 뷔페는 준비해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 결국 뷔페는 원래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함을 느끼고 결혼 준비해서 발을 뺐어야 했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눈이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불나방이 따로 없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결혼식이 어찌어찌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신혼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달콤하고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맞다. 남편이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무슨 여자가 바깥으로 나도나면서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제 회사 복귀를 막으셨습니다. 남편 또한 돈은 본인이 벌어올 테니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고요.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이 유능하고 벌이도 좋은 사람이었으니 크게 고집 부리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신축 아파트였는데요. 시댁과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였고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저희 집으로 오셔선 저녁을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계시다 가시기 일쑤였습니다. 따로 살았지만 사실상 거의 모시고 사는 수준이었고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집착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못된 시어머니의 정석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싶었죠.
같은 밥을 먹어도 남편 입에 들어가는 건 가장 귀한 것들로만 골라서 먹이시고 제 입에 들어가는 건 걔도 못 먹을 만한 것들이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본인 아들이 아침에 뭘 먹고 나갔는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스트레스가 받는 것은 역시나 바로 시어머니의 극심한 채식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채식을 강요하셨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드시니 몰래 고기를 먹을 틈도 없었어요. 저는 원래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다이어트다 뭐다 하며 샐러드 같은 야채들만 먹을 때도 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극성맞은 시어머니 때문에 두부 넣은 시래기 된장국에 나물들만 먹고 사려니 진짜 미치고 돌아버릴 노릇이었어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크잖아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겠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야식으로 먹으면 되질 않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9시, 10시나 되어서야 집을 나서셨고 밤늦게 뭘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안 좋고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은 음식들을 매일같이 차려대고 메뉴를 구성하는데 채식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밥 먹을 때마다 어찌나 채식 거리며 고기 먹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하하고 욕하시는지 귀에서 피가 나는 기분이었어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야만인이야. 돼지며 소며 걔네가 우리랑 같은 생명이지 다른 생명이니?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지는 않잖아. 인간이 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교양이 있기 때문이잖아. 고기 먹는 인간들은 전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교양 없이 격떨어지는 인간들이란 뜻이지.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랑 똑같아서는 안 돼. 네가 채식에 불만 있는 건 알고 있다. 그동안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야만적인 고기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입맛이 채소 본연의 맛에 맞게 바뀌게 될 거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기 같은 건 일체 입에 대지도 마라. 우리 아들 봐봐. 어렸을 적부터 채소만 먹여서 키웠더니 생긴 것도 훤칠하고 두뇌도 명석하지 않니? 고기 같은 적은 음식 먹고 자란 너랑 다르게 훌륭하게 성장한 거야.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좀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남편은 얄밉게 찍소리도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결혼하면 최대한 저한테 피해가 안 오게 막아준다던 남편은 여전히 결혼식 때처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뭐든 내내 거리면서 시어머니 말이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후 새벽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달라느니 라면을 끓여달라느니 뻔뻔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우라가 치밀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채식으로 키웠다는 남편이 뒤로는 치킨이며 라면이며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다닌다는 사실을 콱 불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괜히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문제는 채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에 비하면 사실 채식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일단 시어머니께서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꾸미는 데에 관심도 많고 외모를 신경 쓰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외모 욕심이 과해도 너무나 과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이팩을 하시질 않나, 피부에 좋다고 우유를 들이채로 사와서 우유 목욕을 하시지 않나, 채식주의자라면서 생명을 아까워하신다는 분이 소두를 착취해서 짜낸 우유를 사용해도 아무렇지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본인 입에만 안 들어가면 다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각종 밍크 코트며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옷들을 홈쇼핑에서 나오기만 하면 중독자처럼 사들였어요. 저보다 옷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생명을 아껴야 한다며 목을 부르짖어 채식을 외치시던 분이 밍크 코트가 웬 말인가요? 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은 안타깝고 본인 몸에 걸치는 생명은 전혀 안타깝지 않으셨는지 매일같이 가죽 옷을 사들이셨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본인의 취향이니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비싼 옷과 가방들을 사들이시는 돈이 전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어머니께서 본인을 혼자 키우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이 정도는 생활비 개념으로 드리는 걸로 이해해달라 부탁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생활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놈의 모임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제가 봤을 때는 다 이상한 모임이었어요. 그런 자리에 나가실 때마다 새 옷을 사서 걸치고 3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얼굴에 분을 두드리시고는 부잣집 사모님인 양 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꼭 강박증이라도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에게 하루가 다르게 오늘 본인의 얼굴이 어떻냐 저렇냐 물어보시고 하루 종일 손거울을 손에서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주병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작은 뾰루지라도 나는 날에는 집 전체가 재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뾰루지를 들여다보며 괜찮아졌니 어쨌니 얘기를 늘어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다 망했다느니 소리를 지르시질 않나 갑자기 우시지를 않나 처음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치매가 오신 줄 알았어요. 보통 노년의 여성이 얼굴에 뾰루지 하나 났다는 이유로 사춘기 소녀처럼 속상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제 눈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예민한 기질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빨래며 설거지며 본인만의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반드시 그 방법과 똑같이 집안일을 따라야 했습니다. 접시 놓는 자리, 국그릇 놓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고 제가 어쩌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그릇을 놓으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자리를 왜 지키지 않았냐고 짜증을 내셨어요. 빨래 또한 본인 방법대로 개놓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펼쳐서 저에게 던지시면서 다시 접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슨 강박증 환자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봐도 우리 어머니 유별나시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도 다 이야기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르는 척 이야기하냐? 뻔뻔한 대답뿐이었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 손으로 선택한 남편이지만 너무나 후회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뭘 믿고 이런 생지옥에 스스로 걸어들어왔나 싶었죠. 다른 것들은 다 그렇다 치고 100번 참고 넘어가도 근본적으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저에 대한 무시와 폭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아마 이 세상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본인 아들이 더 아깝다고 말할 만큼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저에게 본인이 어떻게 아들을 키워냈는지, 이혼한 후 어떤 고생들을 하며 지내셨는지 옛날 이야기들을 쏟아내셨고 하도 들어서 이야기 패턴까지 다 기억할 정도입니다. 남편하고 갈라서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막막하던지. 요즘 같은 세상에야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남자들처럼 대접받고 살아가지. 나 때만 해도 여자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다. 나 하나 되니까 이렇게 네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낸 거야. 그때 엄마들 봐라. 고기랑 가공식품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도 모르고 소세지며 라면이며 지들 자식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니 애들이 그렇게 매가리도 없고 볼품없게 자라지. 난 그때부터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 봐봐라. 얼마나 잘 컸니? 얼굴도 잘생겨, 키도 커, 공부도 잘해. 성격도 어쩜 저렇게 좋아. 아유, 어쩜 저렇게 나를 쏙 빼닮았는지 몰라. 이게 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채식을 시켰던 탓이다. 몸에 안 좋은 고기 먹지 않고 자라니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키가 더 컸잖아. 게다가 성격도 야만스럽지 않고 말이야. 아유, 그에 반해 너는 아유,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고기를 먹고 자랐는지 뻔히 보인다 보여. 본인 자랑을 하고 싶으시면 자랑만 하실 것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자랑 끝에 저와 제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꼭 넣으셨어요.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남들과는 다르시다는 분이 듣는 사람 기분 하나를 생각 못 하시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당연히 듣는 저로서는 그닥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신혼 시절에는 몇 번 말대꾸도 해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험담은 하시지 말아달라 부탁도 드려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불같은 역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언제 우리 부모님 험담을 했느냐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도 못하냐느니, 역시 멍청한 애라 말 속에 담긴 큰 뜻을 알아채지 못한다느니, 배로 쏟아지는 잔소리에 결국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뭐 얼마나 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신진 몰라도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그저 본인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아파트에 갇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신병이라도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꼴도 보기 싫은 사이였고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니 시어머니가 더더욱 미워 보였어요. 그즘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가 안 들어서냐며 혹시 제 자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망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솔직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여자 탓만은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남자 씨앗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날짜에 맞춰 관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임신 소식은 쉽게 찾아오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다 네가 고기를 먹고 와서 그런 거라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몸속에 독소가 아직 다 배출이 되지 않는 거다. 조금 더 채식을 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탓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이고 뭐고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질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고 임신 기간 동안만큼은 시어머니 곁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태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았는 아들 집에 오지 말란 말씀을 드렸다간 불같이 화를 내시게 뻔하니 적어도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집을 떠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임신기간 동안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 의견을 일축하려 했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냈다가는 들어선 아이도 질려서 도망갈 거라고요. 임신한 동안에만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에 남편은 결국 저의 친정행을 허락했습니다. 사실 허락한다는 말도 우스워요. 남편이 제 윗사람도 아니고 제 행동을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을 들으며 여자는 살림을 해야 한다, 남자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존재다 하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마 임신기간 동안 친정에서 지내지 않고 시어머니와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다면 태교에도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친정에서 보낸 10달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멀쩡한 남편과 시댁을 두고 친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제 말에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부모님께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며 겪은 수모와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들에 대해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딸이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는데 그마저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시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냐, 싸웠냐,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구박을 하냐 걱정 섞인 질문들을 던지셨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임신기간 동안만큼은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라고 답했어요. 아무리 남편과 사이가 좋고 시어머니께서 잘 대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평생을 자라온 친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조금 의문이 남으신 표정이었지만 물어봤자 제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은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출산하기까지 10달 정도를 친정부모님과 함께 마음 편하게 보냈어요. 여느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듯 자라오면서 항상 사이가 좋고 다정하기만 한 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비교하면 친정어머니는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항상 듣기 싫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천사의 노랫소리처럼 감미롭기까지 했습니다. 때 되면 어머니께서 임산부에 좋은 음식으로 밥을 차려주시지 빨래며 설거지며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면서 트집만 잡아대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정말 살 것 같더군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남편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니 조금은 보고 싶기도 하고요. 미운 정이 들었던 거겠죠.
남편은 매일같이 문자며 전화로 잘 지내고 있냐 안부를 물어왔고 연애 때처럼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역시 있을 땐 모르더니 제가 없어지니 소중함이 더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남들은 임신기간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지만 저는 딸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던 그 10달의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조금 고될지더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더라고요. 출산 후 아이를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요.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임신기간 동안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반대가 극심하셨어요. 뱃속에 우리 아들 씨앗에게 악영향이 가면 어쩌냐는 말부터 제가 친정에 머무르던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 제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게다가 각종 이상한 미신들을 말씀하시며 그래야 아이를 낳는다더라. 그래야 복중 아이가 더 건강해진다더라. 아침 저녁으로 본인이 알려주신 이상한 행위들을 꼭 실천하라 말씀하셨고 매일같이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라 저를 닥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쳤다고 친정까지 가서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겠어요. 시어머니께는 채식을 하고 있다 걱정하시지 말라 말씀드려놓고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소고기 미역국을 마음껏 먹었죠. 임산부가 채소만 먹으면 쓰겠나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제가 먼저 골로 갈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시키신 이상한 미신 행위들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께는 잘하고 있다 거짓말을 했어요. 본인 눈앞에 없으니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그런 미신을 믿으시나요? 아들 낳으려면 이래야 한다더니 저래야 한다느니 하는 것들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아들 낳은 집이 있으면 꼭 직접 방문해서 기를 받아야 한다. 집에 분홍색 물건들은 다 치워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진짜 과학적인 증거라도 되는 듯 맹신하며 제게 강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뱃속의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어요. 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는 어찌나 대놓고 실망을 하시던지요. 우리 아들이 씨앗은 제대로 줬는데 네 뱃속에서 털을 잘못 잡아줬다느니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길래 네네 그렇겠죠 하고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넘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적 증거들을 들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아이의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난자가 아니라 정자라고 해요. 결국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아들이 제게 준 씨앗이 애초에 딸이 될 종자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제 탓이네 남편 탓이네 왈가왈부하며 신랑이를 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식 밖의 행동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따져보면 아이가 태어난 후로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은 역시나 시어머니의 지독한 채식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딸에게도 일체 고기를 먹여서는 안 된다. 아이의 이유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고 검사하셨어요. 솔직히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시어머니께 어찌어찌 맞춘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된 입장에서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양보가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께 병원에서 아이에게 고기를 꼭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채식을 하면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시며 네 남편을 봐라. 저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냐. 난 네 남편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한 번도 고기 같은 거 먹인 적 없다. 병원 의사들은 전부 돌팔이다. 뭣도 모르면서 병원에 더 자주 부르려고 거짓말 하는 거다. 아이의 모든 병들은 고기를 먹어서 생기는 거다.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부터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아이에게마저 채식을 강요하시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정상인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아플 때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혹시 아나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약 안 쓰고 아이를 키우기의 준말로 말 그대로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자연치유를 한답시고 끙끙 앓게 두면서 아이가 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하는 필수 백신들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머니께 져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어머니와 마찰을 자주 빚었던 부분은 바로 관장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 관장이요. 너무나 작고 여리고 소중한 아이에게 관장이라뇨.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행위였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열이 오를 때마다 뱃속에 독소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관장을 해야 한다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다행히도 남편 또한 채식까지는 어찌어찌 어머니 고집에 맞추고 있었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치료하려 하시는 시어머니의 행태까지는 이해가 불가능했는지 그만 좀 하시라며 제 편을 들었어요. 만약 남편마저 시어머니의 장단에 맞춰 아이에게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이혼을 결심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주장한 치료법들이 하나같이 먹히지 않자 그러다 후회할 거다. 원래 사람 몸은 자연적으로 다 치유가 되는 것인데 어렸을 적부터 약에 의존하여 살다 보면 나약해지는 것이라 혀를 차셨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에 아프면 약도 드시고 병원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요? 남편도 어렸을 적에 아프면 약 먹고 병원도 가고 할 거 다 했다던데 왜 저희 애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 어머니 아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뭐가 내 애가 아니야? 우리 아들 애니까 내 애나 다름없지. 너 지금 애 낳았다고 유세냐? 아들도 못 낳고 쓸데없는 딸이나 낳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살았다고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래, 나나 우리 아들이나 예전부터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고 다 했다. 그러니 지금 조금만 아프면 골골대는 거 아니야. 내가 설마 내 소녀 잘못되라고 이상한 걸 시키겠니? 나랑 내 아들은 실패했으니 우리 손주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아휴, 이미 고기 먹여서 반쯤은 실패했지만 병원이라도 안 가야지. 너 무지도 죄라고 했어. 나중에 네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을 것 같니? 엄마가 돼서는 아이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조금 아프면은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약 먹이고 그래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셨습니다. 꼭 본인이 만든 세상에 갇혀 사시는 분 같았어요. 전부터 이상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제발 좀 그만하시라.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자꾸 부리시니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신 게 아니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입에서 나온 아버지 얘기에 꼭 발작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몸을 덜덜 떠셨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널 지금껏 어떻게 키운 줄 알고는 있느냐. 너도 속으로는 지금껏 아빠를 그리워했던 거냐. 키워준 애미보다 씨앗만 뿌리고 사라진 애비가 더 소중했던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시어머니께서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결국 남편에 의해 강제로 집 밖으로 끌러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도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저희 집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편 밥은 잘 해 먹이고 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트집을 잡으시던 분이 웬일인지 전화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목숨처럼 아끼시던 아들이 본인 편을 들지 않고 제 편을 든 것이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 입에서 나온 아버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로서는 어느 쪽이든 앞으로 시어머니의 참견이 사라진다면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와의 연락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이대로 쭉 지낼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길면 일주일 정도 갈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시위 아닌 시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었어요. 거의 한 달여간을 찾아오시지도 않고 연락도 일절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러다 제풀에 지쳐 다시 연락을 해오실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던 남편도 기간이 그쯤 되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기분이 상하신 듯 보였지만 저희를 매정하게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를 드리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시어머니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아이에게 채식을 시키거나 아플 때 약 대신 민간요법을 사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대꾸 없이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고 어머니께서도 이제 포기를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저희 집을 드나드시며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저와 남편이 먹는 음식은 철저히 채식으로 먹으라 참견을 하셨지만 적어도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딸을 몹시 예뻐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 손주인데 설마 이상한 마음에서 그런 짓을 하시지는 않았겠지. 시어머니께서도 시어머니 나름대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거겠지. 그간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협정이 맺어진 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 잠시 동안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놓고 외출을 했는데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도 없었고 시어머니께서도 평소에 딸아이를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출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딸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급하게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시어머니께서는 검은색 가루를 먹이고 계셨어요. 아이는 입가에 검은 가루를 잔뜩 묻힌 채 기침을 해대며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신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만 아나키 짓을 그만두신 척 하면서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딸에게 숟가루를 먹이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고 그대로 시어머니께 달려들어 어머니를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시도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머니를 두고 아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콜록대며 숟가락을 뱉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든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하든 둘 중 하나다 말하자 남편은 잠시 대답이 없더니 알겠다며 퇴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는 숟가락을 깨끗이 치워놓고 사라지셨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남편은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도 이제 슬슬 한계인 것 같다며 어머니의 기행을 더 이상 두고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본인을 키워주신 어머니시니 최대한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도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은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머니를 완벽히 떼어놓기 힘들 것 같았고 남편과 함께 밤새 머리를 굴린 끝에 저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얼마 후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슬그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 눈치를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딸아이 문제로 화를 낼까봐 한 수 접고 계셨던 것일 테니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아이에게 숟가루를 좀 먹인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고 다 애 건강해지라고 그런 거다. 숟가루를 먹으면 해독작용도 되고 좋다더라.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나부대셨고 저는 그럼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도 숟가루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런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삼켜냈어요. 그 일이 벌어진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께 별말 하지 않았으니 남편은 이 일을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 짐은 잘 챙겨주었냐.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다니 우리 아들 능력도 좋지. 너는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서 참 복받은 거다. 연신 남편 칭찬을 늘어놓으셨고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함께 오후를 보내던 중이었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호 씨 아내분 맞으신가요? 이런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입니다. 대호 씨가 출장 중에 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으셨어요. 어젯밤에 대호 씨께서 타고 계시던 차를 대형 트럭이 덮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셔서 밤새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자세한 사건 경위와 관련된 문제는 다시 연락드릴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중이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기에 모든 내용은 전부 시어머니도 함께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며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고 이미 끊긴 전화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리 없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연락이 올 거다. 본인 전화기를 붙잡으시고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거셨지만 당연히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충격이 크셨는지 제대로 걸으시지도 못하는 모습에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 물었지만 잠시 동안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눈빛이 돌변하셨어요. 너 이년,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네가 시집 온 이후로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밖에 모르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더니 네가 뒤에서 몰래 우리 아들 꼬드겼지? 하늘에서 네 년한테 천벌을 내린 거야. 우리 착한 아들은 그 벌을 대신해서 받은 거고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이 악마 같은 년아. 내 더러운 핏줄을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꺼지란 말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미친 사람처럼 악다구니를 쓰시며 저와 딸아이를 마구잡이로 밀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핸드폰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지만 크게 상관없었어요. 모두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서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땠어? 어머니께서 좀 믿으시는 것 같아? 호텔에는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묵고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었고 저와 남편의 사기극이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의 질긴 인연을 끊기가 어려워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물음에 완전히 계획 성공이라며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시며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을 찾아가 봤지만 예상한 대로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시댁 문을 한참 동안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계획을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했기에 다시 아파트를 찾아가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 계신 거 다 안다. 얘기 좀 하자. 최대한 불쌍한 목소리를 내며 한참 동안 사정을 하니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들도 죽은 마당에 내가 너랑 얼굴 마주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한테 넘겨줄 유산이며 재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건 하늘에서 내리신 천벌이라 생각하고 참아줄 테니까. 어머니, 남편이 죽은 게 어떻게 저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저 쫓아내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저 결혼한 뒤로 일도 그만뒀고 수중에 한 푼도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시끄러워. 더 이상 너 같은 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아파트 문이 쾅 닫혔고 완벽한 계획 성공이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재산을 다 가져가셨다고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신 돈은 남편 재산의 극히 일부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돈으로 명품들을 사드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믿을 수 없다며 남편의 월급을 본인이 관리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월급과 재산을 전부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것은 하도 본인이 돈 관리를 하시겠다 고집을 피우시는 통에 만들어드렸던 가짜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진짜 돈을 모아두던 통장은 따로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과 비할 바가 못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아실 리가 없으셨으니 본인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실 테고 제게서 더 뜯어낼 것이나 상의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테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일절 연락이 없으셨어요. 이러기를 바라고 진행한 계획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제 딸아이 있는 시어머니 핏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1년여간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시어머니 한 분 사라진 것 뿐인데 남편과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포간과 기행들을 막아주지 못했던 것을 몹시 미안해했고 앞으로는 평생 동안 저를 위해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다 약속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정말 남의 편이라도 된 것처럼 미웠을 때도 있었는데 금세 이렇게 사이가 다시 좋아지니 사람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구나 싶었죠. 그러다 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좋은 기회로 외국계 회사에 미국 지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같은 한국 땅에서 지내며 마주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죽은 척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일이 없을 테니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1년 만에 다시 찾은 시댁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께서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본인의 아들을 보고 완전히 유령이라도 보신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바닥에 털썩 쓰러지시는 통에 남편이 급하게 어머니를 잡아 일으켰어요. 어차피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마당에 굳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드릴 필요도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 필요도 없다 생각했고 남편은 덤덤하게 지금껏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 우리 가족 셋이서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어머니께 남겨드린 재산과 아파트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이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떠날 때까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시댁을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 둘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떠올릴 새도 없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했으니 저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저희는 완벽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고 몹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서 홀로 지내고 계실 시어머니가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결코 그분이 그립지는 않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저희에게 이제 시어머니는 한때 함께 했었던 완벽히 과거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굳이 그때의 일을 회상하지도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 모든 일들은 본인께서 자초한 일이니까요. 최대한 조리 있게 글을 적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곧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라 이제 저녁을 준비하러 가보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사연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출산율 박살났다고 몇 해 전부터 뉴스에서 지겹도록 떠들어댔잖아요.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는 걸로도 체감이 되지만 십수년 전보다 확실히 결혼하는 커플의 수가 줄어들어서 저는 체감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초혼 연령대가 30대로 진입했다고 하니 20대 초중반이면 거의 다 결혼하는 추세였던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격세지감이 일듯 싶어요. 저도 결혼하던 때에 일찍 시집 간다는 소리 좀 들었답니다. 당시 제가 27 늦봄에 결혼했으니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건 26이었네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가까운 지인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는 내성적인 어린이였으며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낯을 꽤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 탓인지 사람을 폭넓게 사귀지를 못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쌓는 것보다는 저와 잘 맞는 극소수의 인물들과 함께 그나물의 그 밥 모양새를 유지하는 게 더 편했었네요.
남편은 이런 저와는 다르게 발이 넓은 편이었어요. 소위 마당발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었고요. 대신에 학창 시절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했던 건지 결혼식에 학교 동창들은 거의 안 보이다시피 했던 것으로 알아요. 오빠, 저번에 중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들 있다 그러지 않았어? 오빠 포함 5이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칭하면서 학교 활보했었다며. 결혼식에는 부를 줄 알았는데 혹시 한 명도 안 온 거야? 그게 다들 먹고 살기 바쁜가 봐. 결혼한다는 얘기는 전해줬는데 참석하기는 어렵다고들 그러더라. 어찌나 아쉬워하던지. 그래? 그러면 오빠 편으로 축의금만 보내왔겠네? 친구들끼리 액수 맞춰서 보내왔어? 근데 그 오형제 중에서 오빠가 가장 먼저 장가가는 거 아니야? 보통은 스타트 끊는 사람은 챙김 많이 받던데. 야, 넌 뭘 그런 걸 기억해놨다가 따지고 그러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경조사 놓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축의금은 알아서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냈었겠나요? 남편이 저한테 학창시절 일화를 꺼내들면 그 독수리 오형제 동창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어서 그랬죠. 그런데 정작 결혼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은 31살이었어요. 저랑 따로 궁합도 안 본다는 그 유명한 4살 차이였으니 말이죠. 남자 나이 31면 이제 한창 회사에서 자리 잡고 많은 업무량을 쳐낼 텐데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란 쉽지 않은 시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게까지 안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조사를 안 챙기게 되기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싶어서 제가 고개를 갸웃했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정신없고 경황 없었던 결혼식장에도 제가 특이한 점을 포착했었지 뭔가요. 아, 여기 뷔페 괜찮아 보이는데 못 먹고 가서 아쉽네. 결혼식 하객 알바가 다 그렇지 뭐. 식사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냥 머리수 채워주고 호응해주고 사진 찍을 때 구석에 서주고 이런 걸로 일당 챙기면 끝이니까 얼른 가자고. 더 있으나 덜 있으나 일당 들어오는 금액은 똑같은데 빨리 자리 뜨는 게 이득이지. 남편 쪽 하객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를 제가 아주 우연히 접해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결혼식 하객 알바라뇨. 그건 자기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하도 없어서 고민되는 신랑 신부가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나 다름없거든요. 돈 주고 자기 하객인 것처럼 와줄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하객 알바를 썼더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도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채연아, 결혼식 때 몇 명 안아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지? 청첩장 인사 나왔을 때 네가 한숨 쉬었던 게 생각나서. 아니야 오빠, 별로 걱정 안 해. 어차피 올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봐. 나 인맥 넓지 않은 거 모두가 아니까 딱히 민망하진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 중이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인맥이 워낙 넓잖아. 신부 하객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신랑 하객을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돼. 나만 믿어. 내가 오죽 마당발이냐? 내가 인심과 인망의 제왕이야. 그 호언장담을 들으면서 즐겁게 웃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와 길지 않은 연애를 하던 동안에도 남편은 늘 저한테 제가 사람 사귀기에는 성격이 별로라 그랬어요. 대신에 자기처럼 포용력이 드넓은 남자를 만났으니 저의 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기운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었죠. 어찌나 자기가 성격이 좋고 인맥 많고 모두의 선호를 받는 인기인임을 강조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런 줄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제 안에 쌓아온 견고한 좋은 성격을 가진 인기인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처음 깨졌던 순간이 바로 결혼식장이었던 것이죠. 하객 알바요?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요. 남편은 심지어 하객 알바들을 꽤 불렀음에도 제 쪽 하객보다 숫자가 더 적었어요. 저는 인맥이 아주 좁았지만 대신에 그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줬고요. 부모님의 지인분들 그리고 친척분들이 빼곡하게 와주신 게 유효했지요. 이상하다. 분명히 친척들의 숫자가 꽤 되는 집안일 텐데 왜 그렇게 친척분들이 안 보이지? 결혼식 전에도 친할머님 외에는 내가 뵌 적도 없고 참 이상하게 느껴지네. 반면에 제 시댁이 된 남편의 집안 쪽은 친척분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식 당일에 가장 혼이 쏙 빠져있다는 예식의 주인공 새신부였음에도 그 점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머리에 면사포 쓴 채로도 고개를 갸웃갸웃했었을까요? 남편이 저한테 친척들 얘기도 정말 자주 해줬었는데 결혼식 전에도 인사드릴 자리가 없었고
결혼식 날에도 코빼기를 비추지 않으신 그분들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혹시 남편의 얘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 식구의 결혼식에 안 온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객 알바니 친척들 불참인이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냐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남편의 앞에서 저는 결혼식 날에 기가 좀 살았던 것이 비록 좁은 인맥이지만 전원 참석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축의금을 20만 원 내면서 결혼식장에서의 자잘한 일들을 모두 거들어줬단 것이었어요. 미진아, 정말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내가 친구와 가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서 나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래. 새 신부가 눈물 흘려봤자 비싸게 돈 주고 받은 신부 화장만 번져. 괜히 울지 마. 나는 네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저를 든든하게 다독여줬던 친구 미진이는 결혼 당시 기준으로 봐도 10년이 넘게 인연을 유지한 진짜 백이 제 사람이었어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만드는 저 같은 유형의 분들이 또 계신다면 공감이 가시겠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오랜 세월을 함께 알고 지내온 유별난 존재가 꼭 하나씩은 있다죠. 그런 존재와 특별하게 마찰을 빚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대상들 중에서 가장 1순위로 가까웠던 이를 뽑는다면 고민 없이 저의 가장 오래된 인연인 미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으로 배정된 것을 계기로 인연을 쌓게 됐죠.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놓자면요. 남편 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만든 큰 요인이 미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진이와 저는 정작 중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인사나 주고받는 같은 반 친구일 뿐이었죠. 저는 소심하고 조용했지만 편한 친구에게는 농담을 먼저 거는 모습을 지니고 있던 학생이었고요. 미진이는 반대로 학교에서 잘 놀 줄 아는 무리와 어울리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세계 안에서는 부류가 정확히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와 미진이는 속한 무리가 달랐기에 접점이 없었네요. 아마 당시에 미진이가 보기에 저 같은 애들은 재미없고 놀 줄 모르는 유치한 무리로 보였을 거예요. 공부에 매진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노는데 치중하지도 않는 어중이 떠중이, 그게 바로 저였죠. 그런데 존재감이 힘이 있던 제가 미진이랑 어떻게 엮였는가 하면 서로의 가정사를 우연히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런 걸 보면 사춘기 나이 때는 확실히 공감대라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미진이네 집안은 당시에 그 부모님이 친척 어르신을 믿고 돈을 빌려주셨다가 못 돌려받으셨어요. 그 친척 어르신네가 아예 도망가 버렸거든요. 외국으로 몰래 떠났다는 사실은 이듬해가 되어서야 밝혀졌었죠. 지금도 이런 일이 왜 없겠는가 하냐마는 예전에는 야반도주라든지 남의 돈 떼어먹고 멀리 도망가서 숨는 일이 더욱 비일비재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미진이의 친오빠가 하필 그때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 신세를 한동안 졌었어요. 비극이라면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가 미진이 친오빠였던 거겠죠. 돈이라곤 먹고 죽을래도 없었던 때였건만 피해자 측에 보상을 해줘야 했던 상황이었으니 마침 그 오토바이 사고가 났던 데가 저희 집 근처였어요. 거기가 CCTV 사각지대였는데 그래서 미진이의 어머님께서 목격자를 찾는다고 열심히 두 발로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집까지 어느 날은 찾아오셨었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 추운 날씨에 자주색 겨울잠바 차림으로 볼이 빨갛게 트셔서는 애타게 이런 걸 물어보셨던 어머님의 모습이에요. 저녁 시간에 대단히 실례합니다. 저기 혹시 13일 오후에 요 앞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요. 목격하신 바가 있나 해서요. 그 오토바이 몰았던 게 저희 아들인데요. 아무래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절한 어머님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도록 저희 집 분위기가 무척 썰렁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이혼 한 해 만회하면서 한창 싸우실 시기였거든요. 저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현장을 보진 못했지만 목격한 이웃이 나온다면 꼭 알려드리겠다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문득 제 차림새를 살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에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 우리 딸이랑 같은 학교 다니나 보네. 몇 학년이야? 우리 딸 이름 성미진인데 혹시 아는 사이인가 모르겠네. 네? 혹시 머리 길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성미진이라면 저랑 같은 반인데요? 같은 반 학생?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이건 인연이네, 인연이야. 학교에서 우리 미진이 보면 말 좀 걸어주고 그럴래?
요즘에 우리 미진이가 말도 못하게 힘들어하는 중인데 학교에서도 축 처져 있을까봐 자꾸만 걱정이 되네. 미진이가 집에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잘 챙겨줄게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제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고 가셨어요. 사이 안 좋으신 부모님을 둔 저는 이런 애정어린 손길을 받아본 지가 몇 년 됐었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미진이한테 꼭 말을 붙여보고 잘 대해주겠노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죠. 이튿날 교실에서 미진이에게 다가가서 자리에다가 작은 과자를 놔줬어요. 집안일 들었다고 너무 우울해 있지 말고 힘내라는 쪽지와 함께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발견한 미진이가 황급히 과자랑 쪽지를 자기 가방에 넣고 숨기더군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살벌한 눈빛을 보내오길래 제가 움찔해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곧장 저와 미진이 사이에 우정이 피어올랐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색함이 감돌았죠. 그때가 1학년이 끝나갈 때였고 금세 2학년으로 진학했는데 이번에는 옆반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알게 된 소식. 학교에서 잘 나가는 무리에 속해 있던 미진이가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반 친구들에게도 은근히 배척당해서 외톨이가 된 모양이었어요. 미진이네 반이랑 합동 체육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자애들끼리 피구 시합이 진행되자 가장 먼저 미진이가 공에 맞고 나가더군요. 그 반의 여자애 몇몇이 킥킥대고 있었고요. 고개를 푹 숙인 미진이는 그대로 운동장을 벗어났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공을 맞고 탈락한 뒤 학교 건물 뒤편에 가서 쭈그려 있던 미진이를 찾아냈죠.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줬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진이네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애들이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건네진 못할 망정 우습게 보고 따돌린 것이었더라고요. 집에 돈 한 푼 없고 친오빠는 병원 신세라서 병원비도 빚지고 있는 주제에 감히 학교에서 잘난 척을 하고 다닌 것이 죄라고 그랬다네요. 이런 걸 보면 다 큰 어른들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배려심이 부족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함을 드러내죠. 저는 따돌림 당하는 미진이에게 친구가 돼주었고 미진이는 가정불화를 겪으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았던 저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돼주었어요. 저희는 꽤 좋은 조합이었죠.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는데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리를 못 잡고 힘들어할 때 미진이가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진이의 집안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집에도 종종 놀러 갔었는데요. 안 좋은 일이 여러 차례 닥치면 마음이란 게 버티기 힘든가 봐요. 미진이네 부모님께서는 끝내 이혼을 하셨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그 친오빠는 먼 친척분이 사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앞으로 자연을 벗삼아 느릿하게 살겠다고 하면서요. 미진이는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면서 이런 힘든 때에 제가 자기 곁에 있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절친한 사이였어요. 비록 대학은 따로 갔고 각자의 일상이 있었지만 교류는 꾸준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진이가 많이 놀랐었죠. 뭐야? 지금 만나는 그 오빠랑 결혼을 하겠다고? 생긴 것도 그 정도면 괜찮고 무엇보다 성격 좋고 주변에 사람도 많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랑 하겠대? 결혼을? 왜? 뭐 때문에? 나는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기로 했어. 무엇보다 오빠가 결혼을 너무 원하기도 했고. 네가 결혼하자고 조르고 매달린 거 아니야? 별로 결혼 생각 없는 남자한테 매달려서 억지로 결혼해봤자 너 불행해진다? 난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네가 갑자기 결혼 얘기 꺼내니까 당혹스러운 내 심정 넌 이해하지? 굳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야. 너 아직 26 한창 때 나이인데 벌써 결혼 얘기를 하면 어떡해. 100세 시대인데 지금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선택될걸? 갑자기 눈빛이 확 돌변해서는 저한테 무서우리만치 쏘아대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진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좀 당황했어요.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혔었고 어영부영 자리를 떴었죠. 그리고 이튿날 미진이가 저한테 사과를 해왔어요. 자기가 그때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헛소리를 좀 했대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다행이다 싶어서 넘겼었고요. 저의 결혼 과정에서 가장 많은 참견을 해줬던 미진이는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신혼여행 떠나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 얼마 냈는지 알고 있지?
비단 그백뿐만 아니라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도와준답시고 그간 온갖 고생하면서 뺑이 친 거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값어치라고 생각해.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나 잊으면 안 된다? 그건 자기 선물 비싼 걸로 사오라는 은근한 압박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제게 해준 것 이상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신혼여행지에서 미진이한테 줄 선물을 열심히 고민하면서 물색했었네요. 저희 부부가 돈이 많았던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집안 수준이 아주 평이했고 제 소득 수준 역시도 중소기업 신입의 평균 연봉에 준하였으니까요. 남편은 연애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며 자랑을 몇 번 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 준비에서부터 그 허접한 미천을 다 드러냈기에 이쪽 역시도 돈이 많진 않았네요. 참고로 남편 집안에 현금은 없으나 경기도 변두리에 땅을 300평 정도 갖고 있으니 나름 땅 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결혼할 가치가 무척이나 넘치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도 덧붙였었네요. 아무튼 미진이의 선물로는 실용성 좋아 보이는 작은 가방과 명품 립스틱을 구매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장난해? 아이, 가족한테도 그렇게는 안 사주는데 친구가 뭐라고 그런 큰 돈을 써. 그럴 돈 있으면 나 운동화 몇 켤레만 새로 사주지. 그냥 친구 아니고 특별하니까 그렇지. 오빠도 계속 나한테 그랬었잖아. 미진이라는 친구 유달리 눈에 띄게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그만큼 나한테 많이 신경 써주는 소중한 절친이야. 내가 너무 갑자기 일찍 결혼하게 돼서 속으로는 서운해하고 있을 텐데 좋은 선물 사주고 싶어. 평생 기념이 될 거니까. 남편은 유난 떤다면서 돈 아까울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딱 일주일 뒤 미진이를 만나 선물 증정식을 가진 저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반응을 기다렸어요. 돈 많이 썼다고 혹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려나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네요. 이거 뭐야? 총 얼마 들었어? 이거랑 저거랑 합쳐서 200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200도라니. 다 합쳐서 거의 180 정도 들었어. 사실 200인 셈이긴 한데. 혹시 뭐 문제 있는 거야? 당연히 있지, 문제가. 내가 축에는 20만 원 한 거 너 몰라? 알잖아. 그럼 당연히 최소 10배로 나한테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총 180? 야, 넌 왜 이렇게 계산이 애매해? 이왕 쓰는 김에 20만 원만 더 쓰지 그랬어. 난 진짜 못해도 200만 원은 쉽게 넘기는 명품 받을 줄 알고 내내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 너한테 내 가치가 겨우 이 정도였구나? 갑자기 힘 빠진다. 미진이가 한숨을 푹 내쉬자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었죠. 괜히 미안해져서 미진이에게 사과도 했네요. 미진이는 자기가 이미 실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냐며 새침하게 제가 준 선물들을 챙겨서 일어나더니 저녁 잘 먹었다고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말을 남기곤 가버렸어요. 그 저녁밥값만 거의 10만 원 돈이었는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결코 넉넉한 형편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이 만나면 거의 제가 더 내는 형국이었네요. 원래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죠. 미진이에게 제가 더 배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가 너무나도 오래였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 결혼 생활은 금세 골치 아픈 형국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장이고 어디고 간에 시댁 쪽의 친척분들을 제가 뵙기 어려웠던 이유가 밝혀졌었죠.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시부모님이 하도 일가 친척분들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안 갚는 수법을 반복하신 탓에 신의를 다 잃었고 집안에서 배척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입으로 학창시절에 인기 많고 육회발랄했다고 많이 떠들었었던 남편의 동창들을 제가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유는요. 이건 진짜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럴 만한 내막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중학교 때 상습적으로 반 친구들의 가방에 든 현금, 비싼 필기류 이런 걸 훔쳐왔는데 한 번은 대판 잘못 걸려서 싹 다 들통났었대요. 이것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안 좋게 찍혔었던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반 친구들끼리 티셔츠를 싸게 공동구매하기로 해서 남편이 총무를 맡았었는데요. 남편은 공동구매하기로 한 티셔츠보다 더 저렴해서 질 나쁜 걸 구매했어요. 그럼 당연히 차익이 발생했겠죠? 이걸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디자인이 거의 흡사해서 다들 몰랐다가 누구 한 명이 질 나쁜 걸 파는 곳을 찾아내는 바람에 꼬리가 밟혀서 남편의 범행이 발각된 사건이었다네요. 이걸로 이미 고등학교 생활이 꼬였던 건데 남편은 그 이후로도 또 사고를 쳤대요. 어떤 친구가 산 고가의 문제집을 남편이 몰래 가져가서 교무실에 가서 공짜로 다 복사했던 거죠. 교무실의 선생님들한테는 다른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복사한다고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사를 한 데다가 복사기 작동하는 게 미숙해서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 바람에 꼬리가 밟혀서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친구의 비싼 문제집을 몰래 가져와서 멋대로 복사한 것도 걸린 겁니다. 근데 하필 그 문제집의 주인이 되게 인기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은 학교에서 소문 제대로 나쁘게 쫙 퍼졌던 것이고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독수리 오형제였다느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남편의 동창들을 통해 우연히 다 알게 된 제가 너무 찜찜해졌죠. 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알았던 사람이 과연 맞을까? 남편은 과거에 철없던 잘못이라고만 하고 한숨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던 제가 얼마 후에 다른 과거까지 알아버렸어요. 놀랍게도 그건 사기 전 거였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판다고 해놓고 구매자에게서 돈을 받으면 물건을 안 보낸 뒤에 사라지는 걸 반복했던 거예요. 군대 동기한테 허위로 투자 매물이 있다고 알려줘서 2천만 원 뜯어냈던 사건도 있었더군요. 그래놓고 군대 동기한테는 자기도 당했다고 돈 다 잃었다고 연기했었대요. 그런데 군대 동기가 같이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린 거예요. 자기가 범인이니까요. 그 반응이 의심을 샀고 남편의 덜미가 잡혔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작정하고 속이며 사기치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이런 일들을 전혀 상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느라 미진이와는 관계가 소원해졌었어요. 남편 일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미진이를 만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어딨었겠나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나 미진이를 만나서 차마 남편에게 그런 화려한 전적이 있다는 것까진 얘기를 못하고 대충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면서 고민이 있다고만 말을 했었어요. 어머, 너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역시 어쩐지 전부 다 하자 없이 멀쩡한 남자가 너한테 꽂혀서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뭔가 있었구나?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의 실체를 점점 알게 되면서 하도 뒤통수를 맞은 후라서 그랬는지 미진이가 왠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게 그런 말을 하는데 마치 제가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제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보였다고나 할까요? 기분이 이상해져서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글쎄, 결혼 생활이 좋은지 아닌지 이건 모르겠고 남편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바람 안 피고 나만 보고 자기 인생의 여자는 오직 나뿐이라고 말하는 남자라서 난 그거 하나 붙잡으면 다른 거엔 안 흔들려. 남편이 나만 절절하게 바라본다는 것에서 오는 믿음, 굳건한 신뢰가 있어. 남편은 나에게 사랑받는 여자의 행복이 뭔지 알려준 사람이야. 이것만 안 깨지면 난 안 불행해. 저도 왜 이런 말을 하고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미진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졌다는 것이었죠. 잠시 후 맥주를 마시니까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면서 툴툴대더니 미진이가 일어났어요. 취했는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죠. 저도 모르게 화면이 켜져 있는 미진이의 휴대폰을 쳐다보게 됐어요.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뻗는 제 손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으니 말이에요. 어쩌면 저도 그 순간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친한 미진이의 휴대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휴대폰 달력으로 무심코 들어갔다가 미진이가 이걸 자기 일기장으로 썼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날짜마다 메모가 있었는데 그게 짧은 일기였던 거죠. 궁금해서 저는 제 결혼식 날짜를 찾아서 눌러봤다가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내용에 너무 놀라서요. 결혼식장에서 저희 부모님 보면서 구역질이 났다고 했어요. 내 부모는 이혼했는데 저 인간들은 왜 이혼을 간만 보고 끝내 안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이혼하라고 10년간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오빠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마음고생한 티 팍팍 나는데 저 아줌씨는 피부가 탱탱하네. 자기 딸 시집 보낸다고 입이 귀에 걸렸구나. 얄미워서 미치겠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안 믿기더라고요. 제 친척들을 보면서도 역겨웠대요. 자기는 친척들하고 교류 없고 친오빠랑도 연락 안 하는데 가족 많은 제가 증오스러웠대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180만 원도 안 쓴 제가 짜증난다고도 적혀 있었죠. 파산할 때까지 다 뜯어먹고 싶다. 말장난 조금만 치면 넘어오는 후구니까 더 작업해야지. 옛날에 나한테 과자 주고 쪽지 주고 이러면서 동정 베푼 거 아직까지도 열받아. 거지한테 적선하는 태도였지. 자기가 날 구해줬다고 착각하고 유세했다는 거 너무 웃겨. 더 대단했던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미진이가 퍼뜨렸었단 사실이에요.
저를 따돌림 당하게 만들어 놓은 범인이었던 주제에 저를 도와주는 척 했었다니.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미진이에게 그래서 고마웠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편 얘기도 있었죠. 객관적으로 조건 별론데 저한테 아깝다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자기 목표라고 적혀있는 걸 보고 있는데 미진이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남의 휴대폰을 왜 보고 있냐고 미진이가 화를 내길래 제가 조용히 물어봤죠. 너 지금까지 다 가식이었어? 나 혼자 친구였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베풀었는데. 왜? 아까운가 봐? 얼마치 베풀었는지 계산 다 해봤겠지? 난 네 이런 모습이 옛날부터 싫었어. 착한 척 동정심 많은 척하는 거랑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자꾸 나한테 엇나가지 말라고 가짜않게 충고하는 거. 너 정말 삐뚤어졌구나. 너 괴물 같아. 생긴 건 멀쩡한데 속은 괴물이야. 이런 너의 실체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남의 남편 넘보지 말고 네 인생이나 착실하게 살아. 나오면서 미진이한테 별별 욕을 다 들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짐 챙겨서 먼저 나왔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헤드셋 쓰고 게임하느라 저 온 거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속이 뒤집어졌어요. 결혼 전에 알았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게다가 벌이도 들쑥날쑥,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용없었네요. 두 분은 당신들도 아들 일 관여 못한다고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는 살뜰하게 챙겨주겠다고 하셨으면서 배신감 들었네요. 참을 인자 새기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사고를 쳤어요. 아이돌 가수들 공연한다 그러면 이제 팬들이 표를 예매해서 공연을 가는 건데 표를 못 구한 팬들이 인터넷에서 표를 찾거든요. 근데 남편이 표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꾸민 후에 사기를 친 거예요. 돈을 받고서 잠적하는 수법을 쓴 거였죠. 제 남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오빠, 인생을 제발 깨끗하게 살 순 없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 한 것처럼 꾸며내고 거짓말하는 거 제발 그만해.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사람이 왜 이래? 너야말로 왜 이러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되게 유난이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를.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대답이었죠. 저 바로 오열하면서 남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제발 헤어지자고, 이혼해달라고, 부탁이라고. 거의 빌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힘겹게 간신히 이혼을 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고 그 인간으로부터 멀어졌네요. 직장 다시 구하기 전에 지인이 자기가 노하우 알려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고 어디에라도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거 준비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흘러가더라고요. 제 인생의 친구였던 절친 미진이와 갈라서고 결혼을 다짐하게 만들었던 사랑하는 남자의 실체를 알고 나서 이혼하고 그런 커다란 상처가 제 안에 남아있었지만 일상으로 봉합해 나갔어요. 저랑 이혼한 후에 그 인간은 고삐가 풀려버렸던 것인지 심지어 또 사기를 쳐서 이를 키운 모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저는 대화 요청을 받게 됐어요. 제가 강아지를 비록 키우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고 더 마음에 안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키우고 싶어서 견주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미진이가 알려줘서 가입한 곳이었고요. 미진이는 당시에 강아지를 몇 번 키운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키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니까 시골의 먼 친척 집에 멋대로 강아지를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제가 알고 정이 떨어졌던 일화도 있었네요. 아무튼 어느 날 네이버 카페 알림이 오길래 봤더니 누가 저한테 채팅으로 연락을 건 거예요. 이 강아지 카페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대화를 걸어올 사람이 있었던가? 내가 아는 한 그렇지 않은데 실수로 나한테 전송했나? 잠깐. 그런데 이 활동명 어딘가 낯이 익네? 의문을 가지고 그 채팅방에 입장한 제가 헛웃음을 바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체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나 했건만 바로 미진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기 번호를 진작에 차단해 놓은 걸 알고서는 이런 방법을 쓴 거였죠. 상대가 자기를 차단했으면 그걸로 연락할 마음을 접어야지 어쩜 이런 수단을 떠올려내면서까지 부득불 연락을 해왔던 걸까요? 좋은 이유였다면 제가 헛웃음을 짓지 않고 은은한 미소를 입가에 그려냈겠지요. 안 그랬으니까 문제였어요. 채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점심때까지는 날씨가 무척 좋아서 드라이브도 쌩쌩 달렸는데 오후 들어서부터는 날이 계속 흐리길래 난 지금 쉬고 있는 중이야. 내가 드라이브를 설마 혼자 하진 않았겠지? 과연 내가 누구랑 쉬고 있는지 맞춰볼래? 힌트 하나 줄게.
네 남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안 알려줘도 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2번은 읽고 나서야 이해를 했네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머나먼 기억 속에서 옛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있는 미진이와의 좋았던 과거마저 더럽혀지고 말았죠. 분명히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던 순간이 더 많았을 거라고 여겼던 저였는데요. 하지만 전부 다 착각이었고 미진이라는 친구는 저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기 친구라고 여긴 적이 없던 게 분명했네요. 제가 읽고 나서도 아무런 답장을 하고 있지 않았더니 미진이가 내용을 또 보내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텔에 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휴대폰을 하면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사진 귀퉁이에 걸려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 전 남편 되시는 작자였죠. 나 지금 네 남편하고 같이 있어. 우리 채연이 배신당해서 어떡해? 자기만 보는 남편이라고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안 피는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위안 삼는다고 말했던 우리 채연이 벌써 상처받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채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네가 못나서 네 남편 뺏긴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니까. 너는 그냥 이거 딱 하나만 알아두면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이긴다는 거? 너는 애초에 팔자 자체가 내 시녀로 살 팔자였어. 네가 그렇게 믿는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 보니까 이제 주제 파악이 되지? 저를 아주 한껏 조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상하게 오랜만에 미진이의 목소리나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5분간 네 번호 차단 풀어놓을 테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만약에 미진이가 저를 짓누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전화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단을 풀고서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걸 보면서 저는 쓰디쓴 미소와 함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미진아, 오랜만이네. 나는 내 친구가 잘 지내길 대신 바랐는데 겨우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 지금 모텔이야? 너 어디까지 추해질 거니? 너 스스로 네 가치를 깎아먹는구나. 뭐라고? 너 미쳤어? 나 때문에 열받아서 미쳐버리겠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 태어난 척하면서 폼 잡지 말고. 네가 그렇게 믿는 네가 가진 최후의 보루, 네 남편. 나랑 모텔 들어온 거 보면 모르겠니? 너 완패한 거야. 내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네 얘기 슬쩍 꺼냈는데도 네 남편 애써 모른 척 화제를 돌리더라. 남편의 사랑을 잃은 아내라니 우리 채연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상처받았으면서 침착한 척 하지 마. 그러면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 이게 돌았나? 너 아까부터 뭐라고 혼자 떠들어대니 미진아. 네가 어쩌다가 그 인간하고 만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진 모르겠는데 너 정보 업데이트가 많이 늦구나. 아무리 나랑 그 인간이 따로 안 밝혔다고 해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 인간 일부러 멀쩡한 사람인 척 꾸며내려고 유부남 행세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혼당했어. 이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둘이 부부가 아니라고? 이혼을 당했다고? 아, 말도 안 돼. 네 남편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런 짓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설마 올해 초? 명절 전이었나? 역시나 미진이는 그 인간에게 접근한 이유가 오직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를 괴롭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못된 생각이었죠. 추악한 마음을 안고 사는 미진이를 향해 제가 차갑게 일러줬습니다. 올해 명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혼한 지 벌써 2년 됐어. 이 못돼 처먹은 쥐지배야. 그 인간보다 더 악질이 어떻게 보면 너 같아. 이제 보니 둘이 참 잘 어울려. 친구 남편인 줄 알고도 굳이 꼬셔내서 숙박업소까지 간 너. 앞으로 혼사길은 막혔다고 봐야지.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널 받아줄 남자가 있을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혼사길 한번 막아보려니까 너도 네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가장 좋은 건 그 인간하고 결혼하는 거 아닐까? 그럼 이제 사기 전과 10범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봐. 사기 전과 10범? 이 사람이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마 그게 진짜일 리가. 그럼 난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 모든 헛짓거리를 해온 거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럴 순 없어. 미진이가 꽤 비명을 지르더니 충격이 극심했는지 거의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품 물고 발작해대며 후회로 몸부림치는 미진이의 소리를 들으며 통화를 종료한 저는 다시금 그 번호에 대고 차단 버튼을 눌러줬네요. 조금의 찜찜함도 남지 않은 후련함이었어요. 미진이가 제 생각보다 더욱 악랄하고도 집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잠시 답답해지긴 했지만 금세 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완벽한 작별 인사를 해낸 기분이라서 묘한 뿌듯함도 들었네요. 먼 과거 속에서만큼은 저의 좋은 친구였다고 애써 과거를 미화했었던 저는 그 짓을 그만뒀죠. 그러고 나니까 속이 개운해져서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새로운 인연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그 두 작자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붙어먹었던 것을 중단하고 갈라섰죠. 그 인간이 미진이한테 둘이서 몇 차례 데이트하는 동안 자기가 냈던 금액을 돌려달라면서 따졌었다네요. 정말 여러 방면으로 찌질한 놈 같아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나서 더욱 악에 받쳐 사느라 절이 된 듯 싶더라고요. 제대로 찌질한 놈한테 잘못 걸린 미진이는 노이로제 걸려서 마음고생 심하게 하느라 직장도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화가 났었던 건지 그 인간이 자기한테 이혼 사실 안 밝히고 사기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겠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둘이서 개싸움을 시작했던 거예요. 사기전과 시범의 제정신 아닌 놈인데 그 정도 사기쳤던 걸 가지고 배상을 해줬겠나요? 안 해줬겠죠. 하지만 미진이도 만만치 않은 악발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상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긴 그 인간도 한동안 무지막지하게 시달렸다는 후문을 들었네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미진이한테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걸 보고선 내심 그 집요함에 놀랐었네요. 무슨 볼일인가 했더니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미쳤었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왔던 거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친구는 너뿐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 바보 같은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 너랑 행복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 이대로 우리 영영 절교한 채 남은 인생 살아가기는 너무 슬프고 아쉽지 않니? 나만 그런 거야? 채연아, 부디 서로의 과오를 덮어주기로 하고 우리 앞으로는 더 진한 우정 다져보자. 서로의 과오라니? 네 과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넘어가고 그럼 내 과오는 뭐였는데? 너만 잘못을 저질렀던 걸 가지고 괜히 나까지 끌어들여서 함께 잘못했던 걸로 위장하려는 건 아니지? 미진아, 수지가 맞아야 일을 진행하는 건데 이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잖아. 내가 너랑 다시 우정을 쌓아보고 싶겠니? 친구 사이에 수지가 맞아야 한다니. 불공평하다더니 그런 소리를 왜 해? 아니, 나 너무 섭섭하다. 난 너랑은 진짜 그런 거 안 따지고 싶어. 우리 아무것도 상관 말고 다시 좋은 친구 사이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될까?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나도 좀 흔들리네. 그래서 말인데 미진아, 이거 하나만 정확히 대답해주라. 너 혹시 만나는 남자 생겼니? 아니면 남자 소개라도 받았어? 선짜리 들어온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너 결혼 준비라도 하게 됐을 때 네 과거 꽈발리고 해방 놓을까봐 미리 나한테 작업 쳐놓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러자 미진이가 침묵만 지켰어요. 그 잘난 뚫린 입으로 저한테 각종 변명을 늘어놓고 싶은 모양이었으나 너무 정곡이 찔린 나머지 당황해서는 그대로 굳어버린 거였죠. 마치 니까짓게 자기의 그런 수를 어떻게 읽은 거냐고 그 순간에 미진이는 저한테 화를 내는 듯 했답니다. 저는 조용히 대화를 종료했고 미진이는 마지막에 제게 무어라 핑계를 대려고 했으나 분하다는 기색으로 그만뒀어요. 그걸로 끝이었죠. 우정 아닌 우정을 공유했던 관계에 진짜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아예 없었네요. 이혼한 남편과 절교한 절친, 그 두 사람은 분명히 제 인생에서 가장 존재감 넘치는 족적을 남긴 이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흔적을 안고서 씩씩하게 제 일상을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태어나기란 쉽지 않았으나 저는 그럼에도 앞만 보며 나아갔네요. 판매 수준이 늘 평이해서 걱정이었던 제 쇼핑몰은 점점 확보된 단골 고객들이 충성 고객들로 성장함에 따라 규모가 커져갔고요.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가 됐네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시작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진심을 다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보다 나이는 연하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면 연상처럼 느껴진답니다. 슬슬 결혼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 그런지 요즘 따라 옛날 일들이 더 생각나네요. 새로 들은 소식이 있기도 했고요.
겹치는 지인이 아직 남아있어서 희미한 소식통은 존재했는데요. 전 남편인 그 인간은 사기치는 버릇을 못 고쳐서 웬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만든 고객들 상대로 사기를 쳤고 일이 커지는 바람에 지방으로 도망갔대요. 행적이 묘연한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네요. 그런 인간과 큰 사건 만들지 않고 나름 조용히 이혼할 수 있었던 게 지금 보면 제 인생의 행운 같아요. 절친이었던 미진이는 사업하는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사업이란 것에 문제가 많았나 봅니다. 결혼 앞두고 구속됐대요. 그 남자 집안에도 온통 수상한 점 투성이었고요. 약혼녀였던 미진이는 졸지에 경찰 조사 받고 다녔죠. 결혼하면 부잣집 사부님 될 줄 알고 돈 펑펑 쓰고 다녔었다는데 그 때문에 갑자기 빚쟁이 됐어요. 가방부터 신발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중고 판매 사이트에 내놓고서 열심히 팔고 있는 걸 본 게 마지막 근황이었답니다. 반쯤은 원치 않게 그들의 소식을 접했지만 저는 되는 대로 신경을 끄고 살려고요. 오롯이 제 과거 속에만 존재하길 바라요. 앞으로 펼쳐지는 제 미래는 분명히 과거보다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으며 전 오늘도 파이팅 하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은 부디 진짜 백이 좋은 인연만 만나시기를 바랄게요.